말이 느린 우리 아이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검사를 바로 받아봐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말만 느린 아이는 조금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폐적인 성향이 있어서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한 아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그리고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는 지점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살이 다 되도록 말이 거의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아이들은 원래 좀 늦어. 우리 애도 4살 돼서 갑자기 말 터졌어. 뭐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5살이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실에서 자폐 아이들, 자폐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고는 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말문이 터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먼저 연구 결과 통계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말이 늦은 아이들을 수호 년간 추적한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 언어청각협회가 연구한 바로는 이 아이들의 50에서 70% 정도가 초등학교 무렵 또래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통계적인 수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말만 늦은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말귀는 또래랑 비슷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요. 미국 소아과 학회가 2015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말이 늦으면서 동시에 호명 반응이 약하거나 공동주의가 안 되거나 제스처 사용이 적은 아이들,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의 결함이 함께 나타나는 게 12에서 24개월 사이에 자폐의 가장 신뢰할 만한 자폐 조기 신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말만 늦은 아이와 달리 이런 신호도 함께 보이는 아이들은 그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말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늦은 아이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 애는 원하는 거 다 표현하는데 설마 자폐겠어? 그냥 말만 좀 느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잘 표현하나요? 간식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로 엄마를 끌고 가기도 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우리한테 보여주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님들은 네, 그런 거 잘해요 라고 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과 자폐를 구분할 때 중요한 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원에서 강아지를 본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엄마를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진짜 내 강아지다 라고 하자 아이가 다시 엄마를 보면서 또 웃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아이한테 미소를 돌려줍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하나요? 엄마도 이거 같이 봐줘. 나 지금 너무 신나.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못해도 눈짓으로 혹은 다른 몸짓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말이 늦은 아이의 부모님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직 내 아이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랑 주고받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선명하게 됩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드물거나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세요. 아이가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을 때 부모의 얼굴을 보나요? 즐겁게 웃으며 자신의 웃음을 부모와 나누고 싶어 하나요? 근데 두 번째 기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폐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바퀴 돌리기, 줄 세우기, 손 흔들기 같은 행동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앤 그런 거 안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러한 행동이 없어도 자폐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식 진단 기준인 DSM-5를 보면 반복적인 행동 영역에 4가지가 있어요. 반복 행동, 동일성 고집, 제한된 관심사, 그리고 감각 이상성. 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반복 행동이 없어도 자폐로 진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반대로 일반 아이들도, 정상 발달 아이들도 이러한 반복 행동을 실제로 많이 해요.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최대 60%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세상을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행동은 있어도 자폐가 아닐 수도 있고 없어도 자폐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자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바퀴 돌리기 같은 행동, 이런 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방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치료사들이 자폐 아이들을 볼 때 더 주의 깊게 보는 건 바로 감각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소리나 촉감 같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또래랑 많이 다른가를 보는 겁니다. 크게 3가지예요. 아이가 자극을 계속 찾거나, 아니면 특정한 자극에 너무 예민하게 굴거나, 반대로 특정한 자극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건 왜 중요할까요? 감각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게 느껴지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감각 처리를 하느라 매우 바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주는 감각, 포옹, 목소리, 표정, 이런 거를 아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아주는 게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감각적인 이상성이 크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부모가 다가올수록, 부모가 나한테 말을 걸수록 자꾸 불편해지니까요. 아이는 엄마를 싫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가 만들어내는 그 감각들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임상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런 게 보인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가지로 나누어 드릴게요. 말은 늦지만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있다면 언어 검사 먼저 받아보세요.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또 얼마나 표현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언어 치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약하거나 감각 반응이 또래랑 많이 다르다면 언어 검사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카스나 에이도스 등의 자폐 검사를 포함한 발달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과 발달 지원 아동을 치료실과 가정에서 만나고 있는 플로어타임 치료사이자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기엔 부모가 느끼는 불안에는 대부분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빨리 돕는 것. 그게 내 아이를 위한 가장 따뜻하고 애정 어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통해서 다음 유용한 정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